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역자 우지석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순환 모델로 보여준 도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발화자 A가 발화자 B에게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기호화해서 뭐 말로 하든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 사람이 해독을 하고 해독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기호화해서 이 사람에게 보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 메시지를 해독을 하고 다시 기호화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순환한다. 이래서 순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이것을 맥락이라고 하는데, 맥락은 영어로 컨텍스트입니다. 자, 컨텍스트를 분석을 해보면 텍스트와 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텍스트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문서 뭐 이런 뜻인데, 콘은 그러한 문서가 계속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맥락, 저맥락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High Context Cultures 아니면 Low Context Cultures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야, 맥락을 읽어라. 그 맥락이 아니잖아. 그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는 그 맥락이에요. 자, 이거는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T 홀이라는 사람이 문화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맥락이라는 게 의사소통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공유 요소, 서로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 이걸 바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맥락 문화는 맥락이나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요소나 상황보다는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 기록된 정보에 더 비중을 두는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북미 지역, 뭐 스칸디나비아 그쪽 지역들이 저맥락 문화에 속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록되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맥락 문화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내용 자체, 그러니까 말하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맥락이나 배경,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한국, 중국이 높아요. 고맥락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해를 둘 수가 있어요. 자, 요즘 날씨 정말 덥지 않아요? 자,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오늘 좀 날씨가 덥네? 덥지 않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 정말 더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교수님 에어컨 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교수님 에어컨 켤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덥지 않나 라는 말에는 그 내용 자체에는 덥냐 안 덥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배경, 야, 이거 더우니까 좀 뭘 에어컨을 켠다든지 문을 열어라, 뭐 이러한 내용에 비중을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의사소통의 차이인데요. 저맥락 문화, 의미 전달을 위해 글이나 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니까 글이나 말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발화자가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화법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보시면 거의 직접 화법이에요. 물론 간접 화법도 있긴 합니다만 직접 화법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고맥락 문화를 보시면은 글이나 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명시적 표현이 적다. 그러니까 말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발화자는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회적, 함축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맥락 문화의 청자의 입장에서는 글이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발화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이런 거 회의하는 거 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진위가 무엇이냐, 그거를 많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이슈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을 보면은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보고서 등에 그냥 양식으로만 보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선호하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 직접 만나서 의례적으로 무언가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카톡이 오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상을 할 때도 보면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협상 담당자의 신분보다는 협상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빅딜이라고 하죠.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나 일본을 보면은 항상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일본이나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 담당자의 신분, 자, 누가 왔느냐를 우리나라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적 지위가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협상 담당자의 신분, 신용, 평판 등이 모든 내용을 증명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폼페이오가 왔네, 폼페이오가 안 오고 뭐 다른 사람이 왔네,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는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왔을까를 생각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 그 위로 올라가더라도, 뭐 에도시대나 그 위 시대로 올라가더라도 농경사회였죠, 기본적으로. 자, 농경사회, 그 당시에는 그 자기 마을이나 어떤 지역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나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에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끼리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맥락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유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겠죠. 우리 뭐 옆집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서로 공유하는 게 많다 보니까 유명한 우리 전라도의 사투리 있죠. 거시기. 야, 거시기 가져와. 야, 그거 가져와. 가져오잖아요. 근데 뭐 또 이제 그런 공유 요소가 적으면 그렇죠. 야, 뭐 거시기 그러면 이제 야, 거시기는 귀신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시 대명사들이 많아요. 야, 그거 왜 공유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이 지시대명사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문장에서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오해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러한 고맥락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보면은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릴 줄 몰랐다, 뭐 해준다고 해놓고 뭐 안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한 가지 예로, 일본에서는 그 사람의 체면을 좀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서 직접적으로 노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뭐 마이무키니 간가이테 오키마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일본 사람들은 80~90%가 노라는 뜻이에요.
물론 한 10%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뭐 예스로 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8, 90%가 노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면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한 70%, 80%는 넘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고맥락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 19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말이죠. 국가 간이라든지 기업들 간의 어떤 뭐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무언가 갈등이 생겼을 때 통역사들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통역사가 통역을 잘못해서 뭐 이러한 경우가 생겼다. 제일 힘없는 통역사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 통역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수단을 좀 많이 썼어요. 좀 비겁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통역사에게 돌리면서 뭐 일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전략 물자 수출 규제 설명회를 일본에서 가졌습니다. 그 회담의 격을 떨어뜨렸죠. 자기네들이 설명회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때도 명함도 안 주고 그랬죠. 제가 명함 문화를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거를 이것과 연결지어서 또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협상해서 그 이야기를 회담 결론을 지었는데, 한국 측이 한국에 발표를 할 때 다른 소리를 했다. 딴 소리를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 관계 개선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짓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통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통역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통역사가 이야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뭐 화해의 손을 내밀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일본이 그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때 통역사의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한 1970년대, 80년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옛날 방식이고 이 방식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통역사들을 많이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통역사들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통역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혹시 프로젝트가 통역사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뭐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단어의 실수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이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솔직히 통역사들을 조금 가벼이 여기는 편이죠. 뭐 언어만 하면 통역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긴 한데 좀 씁쓸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고맥락, 저맥락 문화, 그리고 고맥락 문화들 사이 이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어떠한 그런 갈등, 트러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화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역자 우지석이었습니다.